세계적 자주와 다극화 시대, 미국 발활기제 10강 마지막 강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자주와 절박한 5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는 한국의 자주화가 민주주의나 한국의 평화보다 급선무다.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야지만이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총력을 모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전 5가지로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이유는 주권이 항상적으로 침탈되고 일상적인 내정 간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 주권을 장악했습니다. 나라가 나라이려면요, 2가지의 주권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군사 주권이고요, 또 하나는 외교 주권입니다. 근데 한국은 시작부터 군사 주권을 갖다 바쳤죠. 미국은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고 이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소파, 주둔군 지휘협정, 행정협정 등등인데요. 이걸 통해서 미국은 완전히 치해복권을 보장받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를 미군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은 한미 간의 불평등 조약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 역시도 한국은 반공과 미국 의존이나 이 두 축에 의해서 지금까지 움직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러시아를 무슨 소련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강하죠. 이렇게 수구적이고 미국 의존적이다 보니까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다국화 질서가 생겨나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미국 추종만을 일삼고 있고 요즘엔 또 일본까지도 같이 당겨가지고 일본을 둘째 형님으로 모시는 건 아닌지 진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권이 제약당하고 주권이 장악당한 조건에서 미국은 그런 걸 발판으로 해서 철저하게 친미 정권을 세우기는 노력들을 해왔죠. 초기에는 대표적으로 이승만부터 시작을 해서 친미 정권을 세워왔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끊임없는 처음에는 군사 쿠데타를 해서 군사 정권을 세웠고 민간 정권이 수립된 뒤에도 철저하게 친미 세력들을 중심으로 친미 정권을 세워왔습니다. 4.19를 우리는 미완의 혁명이라고 합니다만 이승만이가 당시에 메카나기 미 대사가 이승만이를 찾아가서 4.19 당시에 3번이나 갔죠. 경무대에 탱크를 경무대 앞에다 갖다 놓고 저것은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아니고 이승만 네가 안 내려오면 너를 칠 수 있는 무기다 라는 암묵적인 위협을 가하죠. 당시 이승만은 지금의 바이든처럼 치매였습니다. 85세에 되는 치매였고요. 치매가 52년부터 발병을 해서 계속 점점점 심해지자 더 이상 미국 말을 듣지 않게 되었죠. 미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안 내려오니까 4.19를 매개로 해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결국은 내려오게 했죠. 그리고 강제로 하와이로 압송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4.19죠. 그래서 한국은 미완의 혁명이지만 미국은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이후에도 장면이나 박정희로 이어지는 친미 정권이 수립됐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정희의 뒤에 누가 있어요? 제임스 하우스만이 있습니다. 제임스 하우스만이 박정희가 4.3 때 여순 때 남로당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것들을 다 풀고 그리고 목숨을 살려준 인물이 제임스 하우스만이죠. 그리고 그를 키워서 결국은 쿠데타의 선봉으로 내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우스만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등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미국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다시 쿠데타를 배후에서 지휘해서 사실상 전두환 정권을 수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요 이렇게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 군사정권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배후에서 역할을 한 것이죠. 왜? 군사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군사정권을 장악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군대 인력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군대 인력을 통제해서 실제로 정권을 잡게끔 하는 데까지도 이어지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육사가 하는 게 최고였죠. 서울대벌을 능가했죠.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당시 위컴 주한미 사령관은
박정희 피살 이후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정책은 전두환 정권의 수립이다. 라고까지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런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두환 정권 지들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또 그 이후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5.18이 일어나니 이 5.18을 진압하는데 결국은 군대를 동원하는 허가를 내준 데가 누구요?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이 군대 동원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5.18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아주 끔찍한 사태를 이르게 된 것이죠. 이건 결국 옛날에 4.3 항쟁 진압하는 거나 또는 여순항쟁 진압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탐사 전문 보도 기자가 지난 2021년에 팀 셔록 기자가 나타나서 이 미국 국무부에 비밀 해제된 그런 전문들을 입수해서 한국에다 갖다 줬죠. 그래서 미국이 5.18 강조 진압을 용인했다. 역견이다라고 하면서 최근까지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다 기밀 해제되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번 쿠데타를 할 뻔했죠. 언제입니까? 2017년이죠. 2016년에 박근혜가 촛불항쟁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과 비슷한 쿠데타 계획도를 만들어가지고 신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중지시켰습니다. 이게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망갔죠. 중지한 사람 누굴까요?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이 이거를 미국밖에는 이걸 중지시킬 힘이 없죠. 그리고 조현천이는 물론 미국의 얘기 때문에 이런 기획을 했다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당시 오바마가 촛불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중단되고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문재인 정권 때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 쑥 들어와서 아예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내란과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자를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한 이 결과가 바로 오늘날 한국에서의 군부의 역할이고요. 이것의 배후에 미국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미국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설명들입니다. 이렇게 쿠데타를 실시해서 친미 정권을 세워왔고요. 또 선거 개입을 통해서 민간 정권에서 친미 정권을 세워왔습니다. 노태우 정권 당시 6월 항쟁이 일어나자 노태우에게 직선 개헌을 선언하게 한 것도 미국입니다. 당시 조지 슐츠 당시 국무장관이 한국 군부가 또 개입하면 안 되니까 미국의 장기적 노련의 일환으로 입장을 바꿔서 직선제를 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외교사의 최대 성과다. 6.29 선언이 이렇게 얘기까지 했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88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87년 6월 항쟁에서 또 한 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5.18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면 올림픽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커다란 망신살이 펼칠 거고 또 당시 또 전방에 부대들을 이동시키게 되면 또 한반도 전체의 군사적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랐기 때문에 애들이 군사 쿠데타를 인정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민간 차원의 친미정권 수립으로 전략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얘들 역시도 끊임없이 우회 쿠데타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친미 세력들 양성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펼쳤겠죠. 노무현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역시도 노무현이 마음에 안 들었죠. 노무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노무현 정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회 쿠데타 형식 탄핵을 하려고 했었고요. 박근혜 정권도 이 말을 안 듣고 끊임없이 강경책만 쓰니까 탄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사실상 허용한 거죠. 허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임기를 못 마치고 박근혜 정권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다른 나라 많죠. 대표적인 게 파키스탄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다 우회 쿠데타, 친미 의원들을 동원해서 사실상 우회 쿠데타 방식으로 임기 중에 있는 현재의 정권을 물러나게 만든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친미 정권을 지금까지 세워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역시도 윤석열이도 사실은 정계에 진출한 지 1년 만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CIA나 FBI 국장 등을 검찰총장 시절에 만났다라는 보도가 연이어서 나왔죠.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윤석열을 낙점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상시적인 대통령실 도청 이 문제들도 우리는 끊임없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자국의 주요 자유의 핵심인 자국의 핵심 시설인 대통령실이 도청된다는 게 뭐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항의도 못합니다. 항의도 안 하고요. 악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60년대 나온 미국의 보고서인데요. 우리는 요구했다. 미국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반드시 우리가 협의해야 된다. 이 철칙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존 지컴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민은 들쥐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전두환이가 아무런 명분 없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한국민은 따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12년간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해 줬던 또 하나의 시스템은 바로 이런 한국 엘리트 내에 깊숙하게 박혀있는 미국 스파이들이다. 미국 스파이가 뭐 미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한국 내 친미 세력들을 양성을 해서 이 친미 세력들이 미국의 자발적 혹은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상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많이 보이죠. 눈으로 보입니다. 이 위키릭스가 많이 폭로를 했었죠. 제가 뭐 여기서 이름을 다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수가 밝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엘리트 미국 스파이들이 뭐 비단 정계만이 아니라 경제계, 학계에 뭐 엄청나게 퍼져 있다. 얘는 10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한 친미 세력들 양성하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모든 친미 세력들 양성을 해서 분야별로 그 영역을 장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끔 물론 그 과정에 떡고물들은 이들이 또 받아먹겠죠. 이렇게 상시적인 내정 간섭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에 있어서는 이 정당 체계가 진보 정당, 자주적인 정당들은 자리를 못 잡고 보수 양당 체계가 고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사관, 미국의 방첩대, 미국의 CIA 등등이 개입해서 현재 한국의 민주당 개인들은 과거 지주들이죠. 친일파 세력들이 한민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일 세력들이, 친미 집단 세력들이 그 뿌리죠. 이게 쭉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됐고요. 오늘날의 국힘은 자유당 계열입니다. 이 같은 얘기죠. 뭐 여기 한민당에서 갈라져 나온 애들인데요. 얘들이 자유당으로 이어져서 오늘날의 국민의힘의 수구 보수 세력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보수 양당제가 고착이 되게끔 만들어내서 여기에 사실상 새로운 정당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결국은 외세의존, 재벌, 관료 이런 특혜 정치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정치 혐오, 냉소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은 우월한 것이고 과거 봉건제처럼 민중은 괴대지라는 이 관료들부터 인식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붕당 정치 관료 체제가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그러한 근본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미국에 의해서 기형적인 친미 사회 경제 이렇게 미국의 상시적인 내정 간섭 체계가 신자유주의 수탈 체계로 끊임없이 이어졌죠. 그래서 투기자본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나온 이런 먹튀들이 한국이야말로 진짜 금융자유화의 천국이죠. 그래서 외환자유화, 또 과실송금 자유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은 외국 자본들이 대리자본이 됐고 실제 이 금융의 은행 자본들은요 외국 자본이 대주주인 경우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조차도 대형 은행들의 지분은 다 미국인들이 갖고 있죠. 외국 자본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의 몽땅 다 우리 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은행들이 다 외국 자본들이 대주주입니다. 비단 은행뿐만이 아니고 대기업들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양상을 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정규직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2022년도에는 816만 명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은 더 올랐죠. 그래서 사실상 한국의 노동인구가 약 2200만, 2300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점점 더 늘어나는 이런 절반, 어떤 사람은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걸 만든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IMF를 매개로 해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한국에 강제로 이식시킨 결과 현재 한국은 비정규직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욱더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스워스가. 당시 미 대사죠. 높은 실업률은 불가피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결국은 현재 한국의 경제 문제의 가장 근본의 원인은
미국의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 미국 금융자본의 이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합계 출산율이 0.78, 세계 최저의 출산율, 또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 그래서 여기가 더 지옥이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외형적으로는 뭐 빚이 좋다고 하지만 빚 좋은 개살구죠.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인민들은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사회, 정치, 경제 정책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것이 유명한 유전자가 이기적이다라는 이기적 유전자 같은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니까 결국은 그런 이기주의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신자유주의 사회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진짜. 예. 인간이 그런 생물학적 이기적 존재인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죠. 인간은 의식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데 그걸 무시하고 동물처럼 이게 사실 요즘 동물권 문제하고 연관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을 완전히 동물화 시켜서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회체제인 신자유주의 사회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거기에 잘 적응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죠. 순종해서. 그래서 한국의 개인주의가 만연되고 오로지 성공과 부만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는 끊임없는 인간성이 말살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끝판왕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여기서 조금이라도 살만한 사람들은 그냥 이게 좋대요. 그래서 이국가 분단 체제에 그냥 오랫동안 익숙해 있으니 이대로 살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단 체제로부터 비롯된 한국 사회의 이 헬조선화대가 결국은 이 분단을 계속 유지하자는 주장들이 현재의 정권 세력 내부의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또 경제 지배 세력, 또 학문계의 지배 세력, 문화예술계의 지배 세력들이 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단으로 인해서 대북 적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부분의 민중들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길만이 한국의 민중들이 살 길이요, 한국 사회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없이 민주 평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를 이뤄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걸 이룰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미국이 패권이 몰락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좀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엄청나게 실패와 실수를 많이 해서 전 세계적 지지를 잃고 또 군사력과 경제력이 쇠퇴해서 이제 망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패배했고 경제력도 이제 한계에 봉착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대안의 질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한국도 자주와의 유리한 국면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런 새로운 다국화 세계 질서에 참여해야 되겠죠. 우리는 유라시아로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유라시아 저 북방의 엄청난 광활한 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라시아의 광활한 땅에 평등과 호혜의 새로운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에는 자주화된 주권국가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미국의 패권 질서에서 벗어나서 주권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고 나라가 남북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화해와 평화 나아가서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두 전쟁을 막고 단결 단합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 모든 정치사회 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예속화 정책과 이를 추종하는 이 4대주의 기득권 세력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의 우리한테 첫 번째 과제다. 첫 번째 과제다. 그래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체결시키려 나갈 수도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부응을 해서 미국이 철저히 추종하고 있는 이 친미 윤석열 정권을 빨리 조기에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끌어낸 뒤에서 재현해 주려는 개헌을 하자는 겁니다.
개헌을 먼저 내세워서 하게 되면 이 수구 세력이 또 이해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수구 세력들은 철저하게 친미 세력들이고 친일 친미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은 배제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사랑하고 민중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자주권 회복을 위해 모두 단결 단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2, 3년, 짧으면 2년, 길면 3년이 한국 사회 8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의 시대가 전환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상한 시기, 비상한 대응을 해나갈 때입니다. 각계각층이 진짜 힘을 모아서 범국민적 광장 정치를 실현하고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퇴진시키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실현시켜서 미국이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자주정부를 수립하는 길이 우리한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만이 남북이 화해하고 대화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통일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다국화 세계 질서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에 같이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미국 발활 개최 10강 한국의 자주와 절박한 5가지 이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